예, 앞서 이준 선생님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귀가 즐거웠습니다. 우리 이 교육에도 몸이 있다면 교실 수업은 그 세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준 선생님이 하셨던 것은 바로 교실 수업에서 출발해서 우리 교육의 내적 구조를 밝히는 문제에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정책을 전공하다 보니까 일단은 차후에 교실 수업을 출발해서 하는 문제도 저 연구 대상이기도 한데요. 다른 한편에서 저 접근하는 건데, 현재의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내적 구조를 밝히는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의 문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그 원인 분석을 결국은 학벌 위주의 사회, 학력 중심의 사회로 환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대학 서열화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또 내려오고 그러면서 사교육이 또 과도하게 유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그러면 교육은 역할이 없고 결국은 사회를 바꿔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교육을 종속변수로 봤던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단순 종속변수는 아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잠깐 좀 키워드 몇 개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앞서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획일화라는 말을 획일적 수업, 획일화된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진단하면 획일화가 이제 항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열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입시 위주에 쫙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은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원고도 일단은 이 획일화, 서열화와 관련돼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획일화와 서열화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교육의 내적 구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단순히 이거는 그냥 누구의 악의적인 어떤 모습에 의해서 된 거냐.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의 내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 누가 좀 이 키워드를 우리의 교육의 내적 구조는 뭐였다. 어떤 이미 부정적인 말로 되어 있는 획일화, 서열화를 아우르는 그 내적 구조에 대해서 키워드를 말한다면 일단 강의 시작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뭘까요? 제대로 안 나오면 정자다 하는 겁니다. 인재 양성. 여기는 제가 다시 안 써도 이따 다시 한번 메꿔보겠습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좀 나눠드린 키워드가 자유로와 진로 특성화 인생이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준화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산업화 시대에서 표준화된 그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급이 굉장히 상식적인 언급입니다. 근데 또 올바른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표준화된 교육을 배웠어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의미 없는 거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산업화 시대에 필요했던 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비용이 덜 드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이 나라에서 교육을 시키려 할 때 표준화된 수업이 없으면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을 특히나 베이비 부모들이 쫙 있었던 시대에 이 제대로 수업을 교육을 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가난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값싼 비용으로 교육시켜서 필요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하나면 사실은 미디어만 발달됐다면 500명, 1000명도 가르칠 수 있는 또 교원 양성도 교과서 하나만 잘 가르칠 수 있으면 되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도 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근대 시대에 필요했던 교육 제도 형태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표준화 교육이 중요했던 건 바로 평등 이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교육받는다는 면에서 사회적인 정의로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것이 부정적임에 불구하고 그냥 할 수 없이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 사회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그러니까 독재 정권들이 항상 이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고교 평준제도가 바로 그것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두환 정권은 정권 잡자마자 바로 했던 것이 사교육 금지 조치였습니다. 바로 이 표준화 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평등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표준화 교육제도가 이제 시대적 한계를 다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나라가 이제 부유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 표준화된 수업이 획일화의 부작용을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이미 서열된 대학을 더욱더 또 서열화를 강화시키는 그런 그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이제 표준화 그 교육제도는 이제는 타파돼야 될 이런 제도가 된 거죠. 그래서 새롭게 등급이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뭐였냐면 이쪽의 네모를 이제 이쪽이 이제 표준화의 내적 구조라면 이쪽이 이제 뭐냐가 이제 되는 거죠. 뭐겠습니까? 이건 이제 아시겠죠? 예, 다양화 또 창의적 또 자율화 왜? 국가 중심주의적인 표준화였으니까요. 이제 자율화로 가야 된다, 다양화해야 된다, 창의를 지향해야 된다. 나아가서 이제 뭐예요? 특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방송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교육의 내적 구조에서 결국 그 내적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변화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세포에서 출발해서 교재에서 출발해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는가 하면 방금 나중에 정책적으로 대화를 말씀하셨듯이 그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그 러닝머신이 뭐냐 할 때 그 러닝머신들을 배치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정책적으로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특성화라는 거, 저는 이제 특성화를, 자율화 특성화를 이제 키워드를 할 텐데요. 아까 이기준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받아서 저도 동의하는 바, 한번 이 정책이라는 건 이렇게 그냥 태제식으로 말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명제식으로 한번 쭉 말을 해봤습니다. 1번 한번 보시죠. 자율성 확대한다. 근데 역시 이 국가 어떤 권력지향적인 정권에서는 이 시대 정신을 잘 읽어냅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반영해서 제시를 못합니다. 그냥 그걸 반영한 듯 하면서 워딩은 똑같이 하면서도 그걸 왜곡시킵니다. 그게 현 이주호 장관이 했던 바로 다양화 자율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성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자율성 확대한다. 이게 늘 듣던 얘기입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그 규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집중이 수제 뭐 하면서 그거 뭐 20분 한도 내에서 더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벗어나야 된다는 게 뭐 규제 벗어나는 게 뭐냐면 그걸 완전히 이탈하는 뜻이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하에 마치 우리가 범죄만 아니라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가르친다. 그럼 사회 교과 안에서 사회를 가르칠 수 있는 강좌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대학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핀란드 얘기하셨는데 핀란드의 경우 코스라고 표현하는데 졸업하기 위해서 75코스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75코스를 걔네들은
이 5학기제로 돼 있는, 1년이 5학기제로 돼 있는데, 12학기면 일단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능력 시험 비슷한 그 졸업자격고사 및 대학 입학 자격고사 매트리큘레이션은 1년에 2번 보는데 2학기 끝나고 한 번, 4학기 끝나고 한 번 봅니다. 그럴 때 대부분 학생들이 75코스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8, 90코스를 이수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한 학기당 이제 뭐 15 코스라든지 아니 뭐죠? 75를 이제 12로 나누면은 8개 정도일까요? 하여튼 8코스라든지 이렇게 과목을 들으면 되는 거죠. 어쨌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다양한 강좌를, 선생님들은 한 강좌를 한 번만 강의하는 겁니다. 과목을 2반 저반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강좌 개설한 걸 그냥 합니다. 그거를 자기는 선생님 한 명당 여러 강좌를 까는 거죠. 대학 교수님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교육사회학, 교육학개론 이런 식으로 사고와 표현 이런 식으로 깔면 됩니다. 그럼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뭐 필수 과목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쨌건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개설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이종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도 자율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도 그 강좌별로 평가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정말로 자율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실 수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주도하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죠. 선거 항목이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경 쌤하고 같은 생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조금 뭐 다른 얘기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항목을 보시면 일단은 입시에서 벗어나는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초1부터 고1까지 생활기록부는 기록하되 경쟁입시에는 활용하지 않는 걸로 법제화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 경쟁은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입시 경쟁은 미리 가서 실호등 앞에서 가서 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일단 내신 성적에 있어서 일단 고1까지는 그 경쟁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거고, 물론 이제 과도기적 조처가 다 필요하겠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일화된 수업에서 벗어나고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수업,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율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점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열화라는 거, 뒤에 이제 대학 서열화와 관련된 거기도 서열화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스카이대학,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 그 다음에 수도권 소재대학, 이렇게 해서 이제 서열화되어 있고 지방대 쭉 하고 전문대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열화가 있고요. 잘 아시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지금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하고,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일반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열화되어 있죠. 그 옆에 이제 특성화고, 옛날에 실업계 전문계였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목고로서 마이스터고가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그 일반고 내에는 과학 중점고,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자녀들 보면은 다 외고 나오거나 유학 보내거나 뭐 이렇게들 합니다. 그만큼 개인으로 들어오면 우리 교육의 문제에서 서열화 자체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안에서 좀 더 좀 앞서 나가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서열화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저는 이제 키워드를 이제 특성화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서도 일단은 꼭 대학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신현재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뭔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물꼬를 터주는 문제, 이게 특성화고요. 그것의 배경으로서 대학도 특성화된 대학들을 지원하는 문제. 근데 사실은 대학에서 특성화된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대학 체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의 핵심은 사실은 전문대입니다. 이 전문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층도 중하위 계층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그 다음에 성적도 당연히 중하위권입니다. 결국 우리 교육의 핵심에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자원을
가치를 부여하느냐, 가치를 부여하고 자원을 집중하냐 할 때 너무 메이저리그에 머물러서 여기에 서열화, 요게 입시 교육, 이거에 머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거기에 들러리 섰던 사람들, 오히려 아마 같은 동일 세대의 60,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30%가 가는 이 대학 체제에 대해서 또 서서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이 입시 위주라는 것이 결국은 30% 내에 드는 학생들만의 혹시 문제는 아닌가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60, 70% 학생들의 특성화된 진로를 열어주는 문제. 그러면서 지금 반값 등록금 문제도 단순히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하듯이 모두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값 등록금의 문제는 대학 측에서 보면은 인센티브입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대학 재정에 대해서 실사와 그것의 앞으로 감독 통제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는 국공립대를 우선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대를 바로 즉각 실시했던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하신 자원 배분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국공립대, 서울대를 제외한 국공립대, 이미 서울시립대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울대를 제외한 이 국공립대를 일단 그럼 29개 대학이 되겠죠. 나머지는 28개 대학이 되겠는데 대학이 일단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실시함으로써 일단 이 지방대를 살리는 문제를 일단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국공립대 왜 투입되느냐? 그때 교육 문제에서 특성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전문대로 지향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도 방금 앞서 말씀드린 특성화의 취지에 공감하여 가입하는 것, 결국은 뭡니까? 이 교과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을 동의하여 이 특성화 취지에 맞게끔 하기로 의지를 얘기하면 그 동의를 하는 그 리그를, 전문대 리그를 만들어서 그 리그에게는 역시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화 전문대에 졸업한 사람은 이 60, 70%의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가는 하위 리그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국공립대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라인은 이쪽 수능 라인하고 다른 리그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리그가 필요한데 국공립대 리그, 이 취지를 공감하는 국공립대 리그가 거점대학으로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대 스페셜리스트 커리지 리그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문대 리그가 특성화 리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연계 시스템에서 가야 됩니다. 그 다시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오면 근데 이거는 일반계고에서 그냥 막연히 대학 입시 공부하다가 전문대를 훅 가는 이런 문제 해결되면 안 됩니다. 그 통계표를 보면 그 뒤에 보시면 3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3페이지 보면. 그 2번 그 도이 대입 보면 전문대가 입학 정원이 22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33만 명입니다. 나머지는 일단 그렇게 보시고 산업대학은 또 의미가 있겠죠. 특성화 대학으로서. 그렇다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어떤가? 그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전문계고라고 하는 특성화고가 11만 명입니다. 정원. 그 다음에 일반계라고 하는 특목고를 비롯해서 일반고 다 합치면 55만 명입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올 때 되면은 그 55만 명의 학생들이 33만 명이라는 그러한 입학 그 문에서 일단은 22만 명이 어쨌든 탈락을 합니다. 그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전문대로 하위리그로 가는 겁니다. 물론 지방대라는 하위리그에 3위리그로 가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이미 밑에서 깔아주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적으로 무시 당하면서 갑니다. 근데 정작 고졸해서 직장을 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 20여 명은 배운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양만 익혔고 시험만 익혔습니다. 그러면 전문계고 나온
즉 특성화고 나온 11만 명은 전문대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교육의 진학으로 가든지 아니면 직장을 갑니다. 어쨌든 요것이 이제 숫자로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22만 명의 갭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바로 그것이 특성화 학과라고 하는, 제가 5번 항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상에 그 5번, 제가 후보는 아니니까 공약으로 말해주면 없겠죠. 그래서 5번 항목에 보면 일반계보에, 요새 이제 법령상으로는 일반고라고 표현하는데, 일반 고등학교의 보통과 외에 특성화학과를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현행 법령 안에 있는 조문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법에는, 초등교육법에는 고등학교에는 과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풍산고를 예를 들면 이게 자율병사립고입니다. 안동에 있는 풍산고가 그 현재 자율병사립고, 현 정권이 들어와서 말했던 자율병사립고 이전에 스스로 자율병사립고입니다. 그러니까 준자립병사립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모집을 광역으로 해요. 저는 우연히 이제 그 학교를 발견했는데, 그 학교가 4개 반으로 입학 정원이 되어 있는데 3개 반이 보통과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1개 반이 국제통상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과 애들은 안동 지역 포함해서 광역으로 뽑고요. 그냥 그 시험 좀 보는 거죠. 그 국제통상과는 지역 애들을 뽑습니다. 그 지역 활동 비슷한 거죠. 국제통상과는 그대로 특성화과입니다. 그대로 그거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계열이겠죠. 국제통상과니까. 매우 쉬운 말하면 비즈니스 계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체능계 애들이 또 수능의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제외시켜요. 내신과 실기로 가야 됩니다. 예체능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영어를 한 과목을 해야 된다, 국어를 뭐 몇 등급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성화학과 학생들하고, 이때 주의점은 이제 특성화학과 학생들은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무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특성화 학생들도 전면 무상으로 가는 걸 원칙합니다. 예체능 계열은 아닙니다. 예체능 계열은 실용음악과는 특성화학과지만 그대로 음악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예체능 계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댄스 쪽은 특성화학과입니다. 근데 댄스로 대학가 4년제 대학 가면은 좀 다릅니다. 스포츠 댄스는 다른 거예요. 어쨌건 예체능 중점반이 있어야 됩니다. 따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 그게 있어서 서울예고, 선화예고 안 가도 일반학교 가서 선택해서 여기는 미술 중점고야. 그럼 미술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학생들도 일단 내신과 실기로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보면 이제 수능 문제로 넘어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능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줄서기를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사교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교육 시민활동을 하는 이 단체에서 키워드가 선행학습인데, 결국 수능을 향해서 선행학습을 쭉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특성화 학생들과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학생들, 이 학생들을 제하면 나머지는 아마 정원상 40% 이내밖에 안 남을 겁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 가는 거를 비수능 계열로 잘라내고 나머지 인문계, 자연계라는 우리가 흔히 말했던 고학생들만 수능을 보게 하면, 저는 사교육을 통해서 이 사교육을 어떻게 해서 교육을 개혁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과도한 사교육의 부작용은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아까 이기정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동의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상의 개편과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사교육은 표준화시킬수록 유발됩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표준화될수록 유발됩니다. 가까운 예로 서울의 외고가 6개 학교가 있는데 6개 학교가 동일한
시험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학원들이 막 들이었어요. 외고 특목반이 막, 거기다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유명한 김포여도가 아예 시험지까지 빼돌리고, 유치사가. 시험은 표준화되면 사교육이 유발됩니다. 물론 모든 시험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교육과정이 뒷받침되어지면 덜 유발됩니다. 그러나 현행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교과서 하나 가지고 500명을 가질 수 있는, 1000명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현재 표준화된 시험으로는 사교육이 엄청 유발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인성교육도 하랴, 뭐도 하랴, 뭐 이렇게 바빠서 애들 어떤 교육을, 입시교육을 효율성 있게 못 가르치지만 사교육 업체에서는 인터넷으로, 뭐로, 그 500명을 가르칠 수 있다는 표준화된 수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이게 과도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교육과정, 표준화된 교육평가, 그거의 내적 구조를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유와 다양화는 계속 같은 일만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성화돼야 됩니다. 즉, 다양화 자율화를 기반으로 해서 특성화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개편해야만, 거기에 우리의 가치와 자원을 투입해야만 결국은 이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 정말로 사람을 키우는데 돈만 들였지 획일화된 사람만 키우는, 에너지는 엄청 낭비되고 남는 건 별로 없는, 그 남는 나머지 하나 뭐겠습니까? 재수, 상수, 이것도 낭비입니다. 고시에서 낭비하듯이 재수합니다. 그래서 응시에서까지도 2회 제한. 물론 이 모든 것들의 외국 사례를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응시에서 제한. 한 번 봐도 되는데 혹시 억울한 사람은 한 번 더 보는 거. 이 정도로 해서 그게 바로 7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성화 컨셉의, 그 고등학교 컨셉의 전제로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전면적인 고교 선택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 연구팀이 박보건 교수님부터 해서 제가 그 고교 선택제의 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질문하고 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도 그냥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요 얘기 잠깐 하면 일반고는 3류 리그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전기와 후기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한 얘기를 갖고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고교 체제가 지금 전국이 다 전기와 후기를 모집합니다. 그 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이런 것들입니다. 후기가 뭐냐면, 제가 리그라고 표현하는데, 후기는 뭐냐면 일반고입니다. 근데 일반고 내에는 과학중점고, 자율공립고가 있는데, 걔네들을 또 먼저 뽑고 그 나머지 일반고입니다. 우리 영어로 클리어링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일반고는 앞선 선택을 다 끝나고 클리어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앞에서 잘난 애들, 돈 많은 애들 다 걸르고 나서 나머지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마이너리그입니다. 구조적으로. 또 인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권상으로는 돈이 없는 중하위 계층이나 성적이 중하위권이면 앞에 리그에서 특성화고밖에 갈 수 없습니다.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돈 있고, 성적 우수자야 됩니다. 그러면 특성화고 정도 가는 것 외에 일반 4년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이나 아니면 돈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선택권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이 좀 많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모두 같은 건 아니지만 선택권이 2번 있는 겁니다. 앞에 전기 리그를 한 번 거치고 후기를 합니다. 이건 평등권 위배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게 하위 리그로 낙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기를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동등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럴 때 진정한 특성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뒤에 뭐 오늘 키워드로 획일화,
서열화라고 할 때 그 우리 교육 내적 구조는 표준화였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양화, 자율화의 기반 속에서 특성화로 가야 되고 반값 등록금 등 우리의 가치와 자원은 거기에 집중돼야 된다. 라는 점만 밝히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조문에 보면은 헌법 31조 1항에 그 모두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공약도 아마 이거 틀 안에서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칫 진영 논리에 의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해서 자기 얘기가 없으면 틀린 거고 자기가 있으면 맞는 거고 뭐 이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그 다음에 무상교육, 그 다음에 4번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민주성, 대학의 자율성, 5번 평생교육,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돼 있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능력에 따라 할 때 능력은 교육교육법에서는 그걸 해석하기를 능력과 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의 수준의 문제하고 능력의 분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헌법을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에 따라 이거 수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공부 잘하는 놈은 더 시키고 이런 데는 있냐? 그건 아니고요. 그걸 해석해보면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의 수준도 얘기하지만 어떤 능력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야의 능력을 발현하든지 어떤 또 거기서 능력을 뛰어나게 발현하든지 이런 문제를 아우르는 문제다. 그래서 능력과 적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항목은 공교육 정상화, 학교폭력 대책, 고입 대입제도, 그 다음에 대학개혁, 그 다음에 교육복지 및 대학 등록금, 그 다음에 직업교육 채용구조 평생교육, 그 다음에 학제 개편. 학제 개편 페이지가 없는 사람이 뭐 한두 분 있을 것 같은데요. 공교육 정상화 파트에서 안철수의 경우는 전부 뒤에 코칭 껴겠습니다. 안철수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이과를 통합해야 된다는데 문이과를 통합해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교육의 문제라면 창의력의 문제라면 통합하는 문제하고도 별도다. 더 우리나라 교육과정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또 세계에서도 필수 과목을 하자. 근데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뭔가 필요하면 무조건 필수 과목 하는 거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이다. 그 다음에 박근혜는 대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선언적이거나 그 다음에 남들이 잘 얘기한 거를 선점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 박근혜 거를 많이 봤으니까. 네, 근데 이제 주목했던 거는 밑에 교과서만으로도 교과서 완벽학습 체제. 이것도 주워온 겁니다. 주워온 건데 학부모들한테 좋으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교과서만으로 제가 쓴 표현을 한다면 표준화되는 아주 집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교육은 표준화된 교육을 밑거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학규 후보 거는 이미 지나간 거지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 안철수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다. 속도 위주, 문제풀이 중심, 권력 위주. 예, 원인 진단을 했어요. 대책은 아직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동체성 회복 이걸 하는데 그건 이제 자세히 또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박근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방지 대책, 폭력 예방, 상담 치료, 예술 스포츠, 예, 우리 흔히 했던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 중에 그 문재인 후보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건데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전제되어서 학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고임 및 대입제도. 이거 이현재 건데 넘어갈까요? 이현재인데 이현재 거는 대부분 현실성 부족한 일이 좀 많아서 어쨌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고임 대입제도. 퍼퓰리즘이죠. 3,000개에 달한다. 단순화시킨다. 왜 3,000개가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트랙으로
단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에 난 전어란 얘기죠. 3,000개 이러면서 이제 난 줄이겠다. 학부모 고통을 줄여주겠다. 뭐 공약으로서는 뭐 공학적으로 괜찮은 말이지만 전혀 내용이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고를 하도록 한다. 뭐 누구나 또 흔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수능 등급 자격요건 폐지. 수시에서 수능 등급을 자격요건을 안 두는 어떤 전형이 있고 두는 전형이 있는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수시에서 뺏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서울시립대가 요번에 전격적으로 수시에서 수능 자격 등급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바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제 변별력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 논술만 달랑 잘 쓰면.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얘기가 아마도 그렇게 되면 논술 시험을 어렵게 될 거다. 그러면 웰로 취지가 또 뭐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할 점이에요. 이런 문제를 수능 등급 자격요건을 두지 않도록 하는 거, 요거는 조금 논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영국 방식이죠? 영국에서 6개 대학을 쭉 깔아놓고 마지막 다 끝나면 클리어링 또 한 번 합니다. 원서를 한 번 딱 넣으면 끝이죠. 근데 이거는 뭐 하면 좋은 거죠. 이건 이미 뭐 현 정부에서도 이미 논의됐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만으로 교과서 출제. 수능과 논술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아까 이정 쌤도 잘 말씀하셨듯이 수능과 논술 시험의 취지가 고등사고 능력입니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고등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이미 교과서에서 내지도 않습니다. 내지도 않아요. 언어 영역에서 수능이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사회 탐구 영역, 외국어 영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교과 지식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교과서 중심으로 뭐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는 지문이 나오면 사고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논술은 좀 가능합니다. 교과서 지문을 들여놔도 질문 자체가 좋으면 교과서 지문을 토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쨌건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인식, 교육도 사람이 먼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 뭐 쭉 나가는 게 있는데 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냥 대학교 얘기 문제. 안철수가 커뮤니티 칼리지 얘기를 합니다. 좋은 아입니다. 그 다음에 다 좋은 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정책으로 할 때 이제 구체화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 좋은 얘기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있는데 지방대학. 저는 이제 지방대학이라고 개념을 잡는 거를 이제 반대하는 거죠. 지방대학 전체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대와 전문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지방대학이 자리 선택을 유도한다. 좀 막연하다 생각하고. 박근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기존 사람들이 말하는 특성화는 4년제 대학에서 종합대학에서 자기의 전략적인 어떤 과나 단과대를 좀 더 돋보이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대학 서열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국립대 네트워크안을 갖고 있죠. 이 국립대 네트워크안은 현실성 없는 걸로 사실 이미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복지 및 대학 등록금 안철수 지금 정규조도 그렇고 고교를 의무교육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상교육인 것과 의무교육이 다른 점을 아실 겁니다. 의무교육은 반드시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받고 딴 거 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왜 선진국들이 왜 10년의 의무교육만 하고 그 이후는 의무교육을 안 하는지, 그러면서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무상교육으로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제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년까지는 의무교육 하겠다. 그러면 이제 10학년까지 고교 의무교육 하는 날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작정 무상교육을 생각하다가 의무교육을 때려버려요. 모르죠. 무상급식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의무라는 말에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조심할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값 등록금 문제. 좀 양적 접근보다는 역시 질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지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것의 관리 감독권을 어떻게 가질지, 마치 서울시에서 그 버스 운송조합에다가 냉큼 그냥 돈을 주고 나서 관리 감독권도 없고, 노선 증설권도 없고, 폐지권도 없고, 그냥 덜렁 한 페이지짜리 계약서 해가지고는 수천억을 쏟아붓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려면 반값 등록금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때 분명한 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학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공익재단이든 뭐든 가져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반값 등록금을 포퓰리즘적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금리 문제 얘기하는 건 다 되고요. 그 박근혜가 고교 무상 의무교육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전문대 등록금 폐지한다. 역시 반값 등록금이 똑같은 접근입니다. 그 발상은 제가 그때 이게 좋다는 생각을 했지만 전문대 등록금 폐지한다. 이 얘기에서 여전히 실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학과 전문대에 대해서는 실사하지 않고서 그냥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으로 갈 필요 없더라도 실사를 하고 예산 회계에 대한 감찰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교육, 체험구조, 평생교육. 그랬을 때 안철수 폴리티컬리즘을 쭉 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할 때는 절반의 같이 보였죠. 아이디어는 좋은데 전체 구조상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의 경우에는 다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 쓰면 좋고 뭐 아니어도 상관없고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 국비 해외 유학 기회 제공 문제. 저는 최근에 이제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해외 유학은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가는데 그랬을 때 중하위 계층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우리 국내에서 점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의 절반 이상의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 거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안 가고 해외를 갔다. 그렇다면은 상위 계층 학생들 말고 중하위 계층, 그러니까 5분위를 나눈다면 1, 2, 3 올라온다면 3분위 계층까지 그 해당되는 거에서 계층 차등화적으로 바우처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받을 장학금이 있다면 국외로 갈 때도 주자라는 생각을 해보는 전제하에서 국비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그래서 블라인드 얘기도 나오고 아마 있죠. 예. 그래서 쭉 괜찮습니다. 괜찮고 타당하고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수렴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고졸자 하면서는 고졸자 채용할 경우에는 그 고용 기업에 대해서 4년간 대학을 다니는 4년간의 기간 정도를 고졸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에 대해서 기업 부담분을 국가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3분의 1, 기업이 3분의 1, 본인이 3분의 1이라면 3분의 2를 국가가 부담하고 개인은 3분의 1을 부담하는 이런 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전문대 경우는 남은 2년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학제 개편은 이제 이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10가지에서 쓴 거는 연구 과제로서 대학을 3년제로 하는 문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 대학 교육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됩니다. 1년을 줄이면 국가예산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프랑스, 핀란드 다 3년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국제 표준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3년제로 하는 문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상의 문제로나 학생들의 공부 믹도로나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제 개편 등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얘기로 하고 교장, 공모제, 전교조의 성능 이런 얘기하는데 전교조의 그 공약들 보면은 한 절반은 직업적
직능적 이역에서 나올 때 많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쓰기도 어렵고요. 예. 그 외에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박수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안철수 생각이나 안철수 정책 규제 서류를 보면서 느끼는데 이 사람이 그럼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가 뭘까? 핵심 문제가 뭘까? 교육의 핵심 문제가 뭘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 고문들이 이게 좀 상당히 부실하다는 느낌들을 내가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혁신 비전이 아주 허접하게 사실 나와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획일성하고 창의성을 얘기하고 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제 교육의 근본 문제로 놓고 본다면은 크게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노동 생산성 향상 기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평가 라벨링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를 갖다가 부여할래 말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높은 교육 받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이 평가 라벨링 필터링 기능이 하나 있는 거죠. 자, 노동 생산성 향상 기능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 가치체계도 있는데 뭐 가치체계나 몇 개를 빼놓고 자, 그랬을 때 한국이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산업 및 사회와 교육의 미스매칭이 심각해요. 이 미스매칭도 양적 미스매칭이 있고 질적 미스매칭이 있죠. 양적 미스매칭은 교육 해봤자 뭐 대학 진학자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대학교의 학력이 요구되는 어떤 일자리 10%밖에 안 되고 또 크게 봐서 뭐 대학 교양 자체가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뭐 한 30~40%는 되겠죠.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필요 없는데 저는 양적 미스매칭의 그러니까 뭐 양적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고 질적 미스매칭은 그거는 산업하고 유리되어 있는 거죠. 또 사회하고 유리되어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디자인 연구소의 어떤 고민도 어떻게 보면 제도화되는 행정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 고민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정치 현장으로부터 이런 요구들을 갖다가 느끼는데 이게 아직까지 대학으로 안 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뭐 내년에 학교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비제도화된 학교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김대중 스쿨, 케네디 스쿨처럼 만들고 나가서 뭐 이렇게 제도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현실로부터 오는 요구하고 이 교육 공급이 미스매칭이 일어나요. 양적 미스매칭, 질적 미스매칭이 이제 둘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라벨링 필터링 이 문제가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미스매칭 문제. 자 첫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70~80% 이거 자체가 이게 합리적이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단히 낭비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과연 19살을 갖다 좀 내가지고 18, 19개 대학을 갖다 그렇게 우르르 올라가는 것이 맞냐 이거지. 사람들이 뭐냐면 대학 교육에 있던 니즈들을 갖다 느끼는 시점들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25, 군대 갔다 와서 느끼는 놈도 있고, 뭐 34대에서 느끼는 놈도 있고, 중간에 뭐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느끼는 놈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니즈들에 대한 어떤, 이게 정상적인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들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중에 뭐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방송대학이라든지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몇 가지 대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근원적으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런 대로 또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게 만들 필요가 또 있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요구되는 어떤 이 지식과 정보를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정보의 뭐 탐색 능력만 가르쳐가지고 또 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대학 교양과정을 갖다 왜 고등학교는 못 집어넣지? 그러면 대학은 사실 3년제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애들이 영양도 좋고 뭐 이리저리 좋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8살이 지금은 7살이나 6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걸 갖다가 앞당길 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자, 그럼 자동적으로 뭐냐면은
취학 연령을 갖다가 1 내지 2년을 땡기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10분 사는 요구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뭐냐면, 대학 교양 과정 중에 일부를 갖다가 얼마든지 이건 고등학교로 밀어넣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내에서는 이제 그 아까 기본적으로 교육은 맞춤형 수업 아닙니까? 사실 원래 전통적으로 그래 왔잖아요. 그 맞춤형 수업들을 한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걸 갖고 이제 수준별, 단계별, 그죠? 뭐 이러저런 어떤 그 수업, 맞춤형 수업을 갖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굳이 뭐냐면 쓸데없이 말입니다. 어떤 공부할 니즈도 별로 없는 상태로 대학을 갖다가 우르르 몰려가는 이 부분들을, 현상들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커서 이게 자기가 어떤 니즈들을 느낄 때 그때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산업 현장의 요구나 정치 현장의 요구나 뭐 곳곳에 새로운 어떤 이 사회나 산업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갖다가 잘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산학년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 강화하는 거고. 이를테면 이제 컨셉들은 이렇게 하나가 가는 게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는 평가, 배제, 그 라벨링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 그 격차 문제, 과도하고 불합리한 격차 문제고, 그 다음에 교육시험 사다리의 성자한테 너무 많은 특권을 갖다 주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랬을 때 방법은 명확하잖아요. 이 과도한 어떤 격차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적정을 한다. 뭐 이건 이제 교육 능력 아니죠. 그렇지만 교육시험 사다리에 있던 성자한테 너무 많은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근데 뭐 변호사한테 뭐 이러저런 많은 독점권을 줘버리는 거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는 사실은 좀 조정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교육시험 사다리 자체를 갖다가 합리화시켜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탈 수 있는 사다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정책 능력이 되는 건데, 저는 뭐냐면은 교육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 저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거든요. 미스매칭 문제하고 평가, 배제, 라벨링 기능의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제는 그 어떤 산업과 사회의 요구가 이러하니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 배제, 라벨링 기능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저는 뭐냐면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접근을 갖다가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이제 이것도 지금 디테일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뭐 근본적으로 왜 판값 등록금을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나? 근데 뭐냐면 제 같은 프레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냐면 대학 진학률 70-80% 수준에서 아무리 국공립대라 하더라도 그렇게 반값 등록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보다 어떤 가난한 학생들하고 아주 뛰어난 학생들하고 뭐 지방이라든지 뭐 이러지런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늦학기 대학생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 뭐 같은 취지에 공부하면서 뭐 말씀하신 것 보고 다른 분야를 봤는데, 최근에 이 교육 문제나 사회하고 연관시켜서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진학과 하는 데서 지금 김도수만 얘기했던 포함되어지는데, 지금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추진되어서 일명 그 선취업, 후 진학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물꼬를 트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특성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학에 한정되지 않고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정책 아이디어가 있고 호응도 좀 있고 사회적 반응도 좀 있고 그런 게 눈에 보이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당장에도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공약을 봐도 어떤 후보를 봐도 선지원, 그러니까 선취업, 고등학교를 마치면 현장에 나가서 취업을 좀 많이 한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서 가는 데 대한 공약은 안 보여서 굉장히
후보님들 이렇게 공약하시는 부분들이 사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키워드가 교육 문제나 사회 문제, 그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제가 봤을 때는 선, 취업, 후, 진학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맞추면 당연히 그냥 그 자리에서 대학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닌 쪽으로 사회 의식과 제도가 바뀌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저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듣고 싶은데 저는 공감하는데요. 또 김재표 변호사가 계속 그 고졸만세를 말씀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성화학과를 말씀드린 것도 일반고 특성화학과도 사실은 그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대 리그와 국공립대 리그를 가는 과정이 전부 사실은 야간 또는 주말 대학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졸자가 바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대에서도 야간 주말 대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대를 4년제를 올라갔을 때 자기가 교양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앞에 전공을 이미 배웠으니까 교양을 배우면 되는 거고 거꾸로 전공 심화하겠다. 전공 심화를 하면 됩니다. 그거 역시도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또는 주말에 그쪽 하기는 똑같이 이렇게 가는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디어 출발은 사실은 김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이제 들으면은 계속 고민하는데 이렇게 엮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또 거기다 세제 혜택과 각종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들도 괜찮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뭐 내신 페이지들도 나왔습니다. 약간 10년 후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쭉 하고 있다가 10년 후에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 그럼 내신 같은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 분들 굉장히 그때 제가 여기다 좀 썼나요? 네. 들어갈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그 전문대에서 다시 전형 요소를 만들 겁니다.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네. 그럴 때는 고등학교 내신 자체보다는 네. 직장 경력, 네.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얼마나 또 인정을 받았는지라든지 네. 뭐 등등에 있어서 네. 그거를 따지는 면접관 이런 걸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요. 그 전문대학교만 하니 일반 대학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대신 예, 맞습니다. 사전 방법이 네. 많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도 어떤 의미에서 필요 없는 거죠. 전혀 필요 없죠. 예, 전국적으로 회계할 때 수능에 의해서 사람들 점수를 부여해놓은 것은 하는 것은 이 고등학교를 맞추면 차곡차곡 안 돌매다 분다니 이 스페이스 이메이지 사듯이 갈 때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써서 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는 걸로 한다고 하면 수능도 굉장히 위치가 뭔지 이게 불확실한데 불확실하거나 다시 생각해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능되거나 수능에 바뀌거나 이런 부분이 존재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쉽게 이제 막 하자고 하는 얘기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김 교수랑 얘기랑 같이 좀 해보면 그 사람들이 라벨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그 라벨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또 다른 마이너리그로 또 낙인 찍혀요, 사실은. 그래서 직장 경력을 쌓을수록 대학 들어가기 더 쉽다는 것도 어쨌든 원하면 갈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대학도 국공립대 이상을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역시 주말과 야간일 텐데 그렇지만 똑같은 졸업증을 받는다. 어차피 뭐 그 직장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애들하고 노는 주간을 갈 필요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면 오히려 고졸에서 바로 취업해도 누구한테도 무시당할 것도 없고 다시 가서 졸업증 받으면 되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결국 이런 게 특별히 돈 든 것도 아니다. 대신 그런 사람이 갈 때는 그런 사람이 사립대에 갈 때는 마치 특성화학과 학생들이 올라가면 전문대 반값 등록금에 올라가듯이 그 학생을 사립대가 그걸 수용하는 전형 요소가 있다면 그 학생은 반값 지원을 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대학을 전면 무상으로 가면 사립대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사회 한편의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정치권의 어떤 그런 진보 진영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반의 운동이 세상에 굉장히 언밸런스다. 그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면은
당연히 그냥 코스트가 다운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갈 거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하고 어떤 면에서는 엄마나 비용을 들이면서 사회를 더 왜곡시키는 그래서 다양하게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는다. 저는 대학교만큼은 생리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지원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는 게 단순해서 통계 하나 보고서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계 기반이 대학 입학 내지는 그 고등교육 뭐 받은 사람이 뭐 80%다. 이 숫자가 굉장히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연 받는 건데 뭐 싸게 가자. 이런 식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 표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문대가 22만 명, 그 다음에 4년제 33만 명, 이 숫자가 합쳐서 80%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양쪽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히 무상급식 하나가 똑같이 된다. 예. 주면 그냥 번전이고 안 주면 이제 달라고 아웃솔이고 결국은 국가가 그 어떤 시민사회 향해서 내지는 대학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버린다 잘못하면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근데 저는요 그게 뭐냐면 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평가라벨리 문제는 일단 나발이를 갖다가 좀 이렇게 줄이는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벽 있잖아요 벽. 예, 근데 지금 그 수준별 맞추면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100명짜리 강의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극단적으로 학교 바깥에서 예컨대 사회디자인 연구소하는 강좌를 갖다가 수강하러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직업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교 담벼락하고 교실 담벼락 그 벽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뭐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어떤 경우 사이버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근데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아니, 그래서 대학도 뭐냐면은 사이버 강좌를 갖다 잘 활용하면은 반값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 꼭 필요한 거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나머지 많은 경우는 뭐냐면 사이버로 제가 준비를 해볼 수 있거든. 이 얘기를 보니까 김영기가 보니까 했더라고. 김영기하고 했더니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 어떤 그 담벼락 있잖아요. 대학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학과와 대학과 이른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담벼락과 그 어떤 체계들, 수강, 학과 체계, 이걸 갖다 그대로 놔두면은 반값 하려고 그러면 정부 자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커리큘럼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버리면은 꼭 필요한 것만 오프라인 강의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뭐 사이버로 하고 어떤 경우는 뭐 100명, 200명짜리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3분의 1도 가능할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담벼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유연하게 처리를 해도 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아까 통계에서 4년제가 33만 명이고 22만에서 50몇만 명이잖아요 지금 증원이. 근데 우리 지금 태어나는 인구를 보면 애들이 40몇만 명밖에 계속 줄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애들이 이제 다 가도 이제 정원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이렇게 해갖고 대학을 계속 살려나가면 안 돼요. 안 되고 구조조정해서 없어질 대학들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지원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대학을 많이 가느냐? 그게 가느냐를 한번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좀 고졸에서 이제 나와서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아까 좀 우리 김 소장 말씀하시는 대학의 교육에서 주는 혜택이 사다리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되니까. 대학에 가서 대학의 교육이 사다리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진짜 말하면 스카이나 아니 서울에서도 좀 중위권 이상의 대학 그리고 또 좋은 과학 뭐 이런 것만 되는 거지 나머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대학을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졸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학 교육이 개판입니다. 막 아무나 들어가면 졸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대학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고 대학을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공부 어렵게 해야 돼요. 대학 졸업생 자격증 같은 거 만들면 안 될까요? 그저기 대학을 또 그냥 등록금 내놓고 독일처럼 빡세게 해도 독일은 대학에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애들 그러니까
그리고 독일은 너무나 등록금이 없어도 대학을 안 가는 이유가 공부가 힘들어서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공부가 힘듭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 힘듭니다. 공부가 PhD 안 하면. 근데 그 거꾸로 말하면 있잖아요. 네. 그 무상이기 때문에 교육을 빡세게 시켜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사립학교는 학생들이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빡세게 시키면 애들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이제 거기다 돈을 좀 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말씀 똑같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품질이 되지 못하는 학생을 졸업시키면 그걸 진짜 교수와 학생한테 물어내게 시키는가? 교수도 물어내야 됩니다. 월급에서 물어내고 그거 안 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진짜 일부 대학들은 진짜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강의를 하나 하고 있어요. 지방의 전문 대학입니다. 먼데 가보기로 했어요. 자, 얘들이 어떤가? 좀 서울대학 강의도 가보지만 걔들하고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저는 그 대학 교육이 개판이라서 간다는 거는 제가 보면 약간 좀 그렇고요. 결국은 이제 그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이 사회 나가서 받는 그 참여율은 진짜 대단해요. 그렇지. 아무리 기술이 때문에 결혼 시장 네, 문제로 결혼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정말 기능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졸업장이 있잖아 부실한 순간 일단 전부 다 반값으로 다운돼요. 인생이 반값이 되는 거예요. 그거 사회적으로 그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나와서 실력 없는 사람보다 대학을 안 나와서 정말 기능적이든 뭐든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걸 못 가요. 이번에 그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서울대 나와서 미네르바에서 그렇게 지금 다운됐을 것처럼 제가 가끔 하는 그럼 미네르바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는 어떤 그건 이게 대학 교육이 개편의 절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회 나가서 일을 하다가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차별에 대한 굉장히 억하심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부정을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평가 배제, 이게 이제 그건 문제 심각. 긴급 질문. 아니, 미네르바 라메요? 네? 미네르바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봐. 그래서 그 대학이 라벨링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라벨링 기능을 공격을 해서 그 라벨링 기능을 없애려고 하지 않거든요. 다른 기능과 라벨링을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지식인이 그런 게 아니면.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왜 이번에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그 국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강하게 되었고 사실적으로 강하게 되었고 해서 응시 과목을 고등학교 했는데 그와 같이 유사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각종의 어떤 그런 자격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과 관련된 자격증 많이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무슨 대학을 안 나왔지만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서 유사한 라벨을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최고의 대학만큼의 애들은 아니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길이 있고 거기에다 아이디어를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돈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작은 얘기였거든요. 그 학점자가 제대로 되면 공무원 시험 볼 애들은 그 도움되는 학점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근데 무슨 이게 그러니까 이게 블라우스 이런 데 보면은 뭐 진짜 뭐 과목이 뭐 고등학교 수업 과목이 뭐 거의 뭐 대학교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와 이렇게 나눠준다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서 이렇게 뭐 경영이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 여기 막 이런 것들 다 길 열어줘가지고서 초등학생들이 얼마든지 하다가 가서 진학할 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 같은 거는 크게 뭐 제도를 바꿔서 이렇게 사회가 혼란에 넣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하나가 아니라 그 17개 트랙으로 2010년 현재 잘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인문자연계가 한 서너 개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는 항상 그 자연과학 계열하고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이 항상 나눠져 있고 인문계는 주로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을? 고등학교는 그러면 이제 또 인문계 쪽은 인문계열과 사병계열이 또 나눠져 있어요. 보통 고등학교 일반고가 한 4개 계열을 갖고 있어요, 트랙을. 근데 이제 뭐 서너 개쯤의 일반고 트랙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특성화 트랙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육팀이 이제 방문했던 학교는 유명한 학교인데 5개의 트럭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다 해. 그 트랙별로. 그러니까 그 일반고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성화 트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장은 한 3개 학교의 총괄 교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각각의 타도 돌아가요. 학교 규모는 또 캠퍼스예요, 거의. 왜냐면 다 하니까. 동시에 또 야간에 할 때는 평생교육기관이에요. 또 와서 또 배워요.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웨덴은 옛날에 정권이 바뀌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보수정권에서는 이제 그 17개 트랙을 그냥 인문계, 실업계로 그냥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 2010년 현재까지만 알고, 그 나머지 얘기는 이제 다시 봐야 됩니다. 저기 교육정보의 황선주 박사라는 분이 이제 스웨덴 또 재정국장했던 분인데, 뭐, 이 책에서 하나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의 경우는 이게 다 저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예체능 계열 정도, 특히 미디어까지 정도, 이 정도만 특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게 선택제예요. 근데 경쟁 입시예요. 내신을 가지고 10점 만점에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는 7.9, 커트라인이 있어요. 근데 전국 어디나 인문계, 실업계 중 골라서 가면 돼요. 그리고 너무 멀면 교통비까지 줘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워낙 더 크니까. 근데 그때 저희가 방문했던 뭐 꼬이스, 타비올라 이런 학교들은 미디어라는 자기 특성화 그 반이 있어요. 그러면 학점제로 그거를 처음에 자기가 그걸 신청하고 자기는 글로 갈 거다. 그러고 나서는 한 10코스 정도, 75코스의 이 전체 그 졸업 학점이 있다면 75개 과목을 듣는 거죠, 강좌를. 그러면 한 8개, 10개 정도를 그걸 들으면 자기는 미디어를 전공하게 돼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그런 식으로 특성화되는 게 있어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 영어 이후는 이제 뭐 그래머스쿨 뭐 하면서 기초학교들이 좀 있었던 게 다 봐서 사립학교 이제 기초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종합학교로 컴프레hen시브로 쫙 다 했는데 이게 자꾸 슬럼화되어지니까 바꾼 게 뭐냐면 스페셜리스트 스쿨이라고 개념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까 스웨덴에서 말했던 트랙들이 오히려 그 조금 우리나라의 대학 트랙과 4년제 대학 트랙과 유사한 것들로 쭉 펼쳐져요. 그러니까 단과대학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는 아트, 어디는 비즈니스, 어디는 매스매틱스, 어디는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스페셜리티 스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스페셜은 특수아동들, 장애아동이라는 게 스페셜 스쿨이고 스페셜리스트나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문화, 특성화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스페셜리스트 스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컴프레hen시브 종합학교 시스템을 그렇게 특성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가는 거지. 근데 신자유주의의 첨단을 걷는다는 영국이 이제 일단 특성화로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특성화 얘기를 하면은 신자유주의 아니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고교 선택자면 또 신자유주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자기 진로별로 특성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교육 문제 정상되지 않는다. 예를 든다면 사교육 그물은 사교육망이라는 거는 좀 넓은 편이에요. 돈 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 공교육이 거대한 교육과정, 교육평가의 표준화 시스템을 그 그물 위에 다 얹어놨어요. 그물에 딱 걸려요. 근데 그거를 다양한 특성화 시켜버리면 그물을 빠져나가는 거죠. 사교육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요. 실례로 과학고 같은 경우 과학고 근처에는 사설학원이 없어요. 과학고 내신을 대비 못해요. 어렵고 다양하고. 과외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거까지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외국 근처에는 학원이 극성을 부려요. 외국 근처에는. 왜? 다른 학교랑 똑같은 거 가르치니까. 어차피. 근데 과거는 다른 거 어려운 거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대 박사과 과외 받는 거는 모르지만 과학부는 저는 해체된다고 보는데 과학 중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엘리트들이 겪을 그 우울증과 이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가서 그 3분의 1은 거의 탈락을 해요. 벌써 이미 인생 자체의 우울증을 느끼니까 카이스트.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사교육이라는 어떤 이 사회의 어떤 그 부작용의 단면을 해결하자 한다더라도 결국 공교육의 문제인데 그거는 다양한 특성화는 어렵다. 결국은 다른 나라 예를 얼핏 다 성공한 거 아니야 거기도. 거기도 다 고민이 있는 거죠.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 경쟁 입시 속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고요. 스웨덴도 경쟁 입시가 올라가요. 프랑스가 자동 올라가죠. 근데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마지막에 그랑제골에서 격렬한 투쟁을 벌이죠. 그래서 그랑제골 가기 위한 뿌레빠 그 2년제에 뿌레빠 가기 위해서 이때 격렬하게 경쟁을 하고, 예. 그 외 일반 대학은 유니버시티는 그냥 널널하게 그냥 요번에 못 들어가면 다음에 순번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건 이런 트랙별로 특성화된 트랙으로 가는 거는 굳이 말 안 해도 세계 보편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가 상적으로 봐도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사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조가 써 있어요. 난 진보 보수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가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그래서 헌법에서 법령 자세 내려오면 능력, 적성, 소질, 필요 계속 붙여야 돼요. 그 말들이.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 소질에 타고난 소질, 사회적 적성,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필요, 선택에 따라서 교육시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고 우리 고위 법령들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외국 입법례나 우리나라 입법의 구체적인 정신이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두 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점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5학년제 학점제를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교사에게 이제 그 선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어떤 교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저 선생님은 별로 뭐 받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교사들이 정년제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밥그릇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교직에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떤 그런 상황은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불편한 진실들을 좀 짚어야 되잖아요. 진짜 불편한 진실 완,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약과죠, 사실은. 진짜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이 평가 대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육시험 사다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라고 하는 사다리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 사다리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냐, 못 가냐에 따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사람이 자살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비애 내지 상실감을 갖다가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좀 완화는 될 텐데, 게다가 한국 사회가 우리 금융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정직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정직한 사회도 아니고 투명한 사회도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사다리 이를 갖다 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 어떻게 보면 학점 평가가 약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좀 줄이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냥 올리를 다시 오린다든지 아주 관대한 평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른바 뭡니까? 우리 학교 뭡니까? 평가 있잖아요. 아니요, 평가제가 아니라. 연결력? 아니, 새로 이제 이렇게 학교 입학사정반인가? 그게 이제 뭐냐면 한국에 와서는 보니까 비리 온상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탱자가 되는 건데, 이게 불편한 진실 일본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평가권들을 갖다가 안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하나씩 얘기하면요. 자,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이 2번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 1, 2에 대해가지고. 이정 선생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질문하신 선생님들 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교장의 학교 경영 능력이 이제 발휘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바보도 학교 경영할 수 있거든요. 네. 특별하게 능력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은행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선택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들 선택이 들어가는데 그게 꼭 학원식으로, 학원 단과식으로 선생을 딱딱딱 찍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따지면 수학의 단계를 어떤 애는 높은 단계에 신청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교사가 한 2명이 필요해요. 높은 단계에. 그러면 어떤 교사들은 자기 실력 때문에 좀 높은 아이들 수업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2명이 필요한데 한 3명이 저걸 하겠다고 덤빌 수도 있거든요. 그 조정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교장이 해줘야 되죠.
그 능력, 그 조정을. 그래서 교장의 상당한 이제 학교 운영 능력이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선택을 그냥 단과학원식으로 탁탁탁 해가지고 어디 1000명 몰리고 10명 몰리고가 아닌 그 이제 적절하게 아이들이 그 나는 수학을 높은 단계까지 신청하는 거 얼마, 또 뭐 상당히 낮은 단계 신청하는 거 얼마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선생 선택이 아니라 요 높은 단계는 이 선생, 교장이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종합방학은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그 교육의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끔 짜려고 했는데 그거기 교사들이 어떤 그 자기 밖으로서 그런데 네,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사실은 어떤 관행 이런 게 있어서 일단 교사들 자체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 교육계획에 관한 얘기가. 네. 그런데 분명히 지금 그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단과학원식으로 가서 수업에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안 만들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학생이 선택권이 대폭 보장되는 거예요. 학생의 선택권이 대폭 보장되는 순간 교사는 약간 단과학원식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즉 유동적이라는 얘기죠. 그 유동적인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교장의 능력인데 아무튼 유동적인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교사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마음껏 자기 소질을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2명 필요한데 3명 지원하면은 이렇게 좀 밀려나야 될 수도 있고 하는 기분 나쁜 일도 수없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싫어하는 면이 있어요. 제 말이 그리고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어떤 이게 그 지금처럼 정년제가 아니고 계약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장기적인 과제로 또 논의가 돼야 되는 이 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현재 그 예로 보면 잘 말씀하셨는데 한가람고를 방문했을 때 한가람 같은 경우 교사 평가를 학생들이 합니다. 하는데 수십 과목을 쫙 해서 이제 다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평가목을 교장은 다 수업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럼 낮게 나오는 분이 계세요. 네. 나이 든 분들도 들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 상담하는 순간 학교 나간답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가라도 않았는데 그냥 그런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못 견디고 나간다. 나이 든 분들은 안 나가죠. 안 나가는데 그럴 때 그 학교에서 2년 전에 얘기했던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방식은 뭐냐면 상담교사로 행정 상담교사로 배치를 서서히 인물을 많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줄이고 제가 또 하나 또 일단 제가 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거는 현행 제도화에서 그런 얘기고요. 근데 전면적인 학점제와 강좌 구성권을 학교가 갖게 되면 1학년 때의 필수 과목들 있죠. 그러니까 필수라는 것보다도 누구나 들어야 될 과목들은 아까 말대로 강제 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서로 뭔지 모르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가면서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서 이제 학점제로 가면은 그때는 강좌별 특성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강좌는 그 선생님만 하는 걸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 개 뛰더라도 그 사람만 하는 거죠. 이를테면 수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 1을 강의한다. 또는 수 2를 강의한다. 근데 거기에 요사조사할 때 좀 이제 걸러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 연도에서는 그 사람을 주로 배치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과목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강좌의 특성을 살려줘서 애들이 그거에 맞게끔 하도록 그러니까 대학식으로 대학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자기 과목 그 교수를 뽑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강의랑 비교되니까 예. 강사 뽑을 때도 같이 안 한다며요. 비교되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내적 기득권 구조인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보편적인 강의들은 나눠서 강제 배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선택권을 주는 식으로 가는 거 가야죠. 그게 이제 최대 목표죠. 그리고 이건 한번 좀 학교에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행정 보조 이제 전담 보조교사인데 저는 학교도 행정실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가끔 이렇게 전산화된 시스템에서 네. 그 일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 물론 그게 효율적으로는 못 되고 일이 부풀려져 있는 것은 이제 고쳐야죠. 그래도 필요하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정 전담 교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행정실을 차라리 확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저는 과도적으로 교사가 하는 모든 업무를 가져가서 교육활동 지원실이라는 가칭 그걸 만들자 되는데 서구처럼 과도기적으로 그 교육활동 지원실 만든 다음에 지금의 행정실 순수 경위 그거 합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미세 조정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불편한 진실은 우리나라에 그지 세계에 내놓은 경쟁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육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애들이요? 아니, 그건 아니죠. 군대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경쟁력이 있고요. 대학부터는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부터 그게 경쟁이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없는 거죠.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사회의 혁신학교 예. 저는 물어보고 싶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사님하고 뭐, 혁신학교 지금 진보교육관이 하고 있는 지금 미래 저는 이제 혁신학교는 경쟁보다 협력으로 차별해서 지원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소통, 공감 능력, 협력 이제 미래에 필요한 인재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 그거라고 보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을 근본적으로 학교가 뭘 가르칠 것인가 애들한테 지금 이렇게 컴퓨터 손안에 지식이 다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랑 애가 동시에 지식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그 구조에서 제가 국제 혁신학교 뭐 심포지엄 이런 데 가보면 모든 전 세계 학교가 다 봉착해니까 학교가 뭘 가르칠 건가거든요. 그게 이제 화두예요. 학교는 이제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식을 전달 안 하면 우리 뭐 할 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건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미래에 이 필요한 능력, 인간이 가져야 될 능력은 지식은 컴퓨터 이렇게 두드리면 나오고 이 손안에 다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는 능력과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랑 소통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지금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뭐 세계 기업, 저도 아까 막 더 찾아보고 그랬는데 미국의 뭐 또 세계 유명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인사과에 있는 사람들 물어봐도 지금 스펙 좋은 거 이제 다 필요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스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학교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것인가, 뭘 교육할 것인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네. 어떻게 등담하시죠? 첫 번째 질문. 그거에 대해서 딱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앞서 어떻게 김 생각하세요? 교수장이 있던 것 중에 관대한 평가 뭐 요 얘기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하고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까지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느냐 우리 그 정책이 그 내신 절대평가제는 이제 도입됩니다. 계속해서 도입돼요. 그건 상대적 절대평가. 어쨌든 도입됩니다. 근데 절대평가제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 관대함을 막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 등등을 같이 동시에 기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부풀리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되는 게 학점제가 학점제는 이주호 장관이 장관 되기 전부터 그냥 사석에서 맨날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고. 어디서요? 지금 이를테면 지금 당장 본 학교는 이유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정규학교가 아니 어쨌거나 거기서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시범 케이스예요. 거기도 이제 또 정규 인가 받았어요. 우리가 정규 인가의 대안학교. 네, 어쨌든 정규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하고 있어서 원래 이제 대안학교에서 한때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 정규학교에서는 학점제를 시행할 수 어쨌건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입시 때문에 학점제와 진짜, 그 내신 절대평가제의 방향은 지금 설정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초, 중까지는 성공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는 물음표예요. 즉,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고등학교 혁신학교를 좀 만들고 있는데,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과연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가, 원래 취지대로 그 문제는 조사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정말 땅값 올라가는 얘기예요. 근데 혁신학교는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걔네 중학교가 올라가면 고등학교 늘어나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대안학교에 처음 들어온 애들은 처음 그래요. 근데 대학 가기 전 2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입시교육 안 시켜주나요? 하고 요구하는 게 학부모들 요구, 학생들 요구.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걔네들 계속 올라가도요. 마지막 순간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는 입시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걸 뚫으려고 대학생
대학교를 모아놓고 혁신학교 전형을 만들으라고 얼마 전에 그랬어요. 그 이제 중하위권 대학교 모아놓고 경기도. 이게 그 얘기 뭐냐면 그런 특별한 조치들을 새롭게 구조화시키거나 예외적인 전형을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몇 개가 이제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래에 그 필요한 능력들을 사실은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쟁보다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혁신학교 전형을 검토를 해봐라. 우리 애들은 이렇게 잘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다라고 이제 충분히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서너 개 학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중요가 있고. 네, 중학교. 네, 그렇게 중학교 대학을 일단 불러. 선례가 뭐냐면 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개방형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서울에 2개가 있었어요. 서울에 원묵고랑 저희 9.1인가 9.7. 근데 그 원묵고 의장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3년쯤 지나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입학 성적, 새로 들어오는 추천받아 들어오는 애들의 관심은 서울대 몇 명. 개방형 자율학교에서 혁신학교처럼 한 겁니다, 사실. 예산 투입되고 다 한 거죠. 그 당시 수준에서 했는데 그게 고등학교의 현실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가 실패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구조화돼야 된다. 예, 혁신학교가 고등학교는 아직 그 성공 여부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전부 다 다양한 특수나 애들 소질을 개발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협력해서 뭔가를 해결하기 때문에 애들이 다 대학 갈 생각을 다 하지는 않아요. 이제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혁신학교를 계속 다닌 애들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가면 내가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지금 대학학교 나온 애들이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오히려 왜 괜히 내가 대학학교를 보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내 주변 애들 보면 처음에는 대학학교 갈 때 너 그래 대학 안 가도 좋아 이렇게 서약서까지 쓰기도 하잖아요. 대학학교 갈 때 그 부모들 면담회하고 이웃 학교 같은 경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또 사회가 아직 금방 안 바뀌었으니까 괜히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재수시키고 뭐 외국에 보내고 막 이러는데 이 초등학교부터 계속 올라가면 애들이나 부모나 이게 계속 대화가 되면서 굳이 대학을 갈 필요 없이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네. 지금 혁신학교는 함부로 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혁신학교가 일부는 어떤 성과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또 상당수는 그냥 무늬만 혁신학교고 별게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시와 반환직 학력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일반 고등학교는 대부분 학력고사 위주의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혁신학교가 논술에 초점을 다 맞춰버리면 토론식 수업이 가능해요. 이게 한편으로 반환직 수업이거든요. 독서도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논리 순수 이론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도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신은 학교 내에서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모든 애들이 다 엎드려 자고 그 학교 내신 성적은 다른 학교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니까 이 학교가 다른 학교 애들이 학력고사식 공부해갖고 수능에도 별로 도움 안 되고 논술에도 전혀 도움 안 될 때 이 학교는 어차피 내신은 제로섬 게임이니까 논술 프레임으로 확 수업하면 이 학교의 입시 성적이 올라갈 수 있죠. 수시 논술고사에서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대학보다는 애들의 미래의 그 경쟁력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모든 선생이 전부 점프를 해야 되고 동일 시험, 동일 교재, 동일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 학교 전체 선생이 갑자기 논술 프레임으로 쫙 뜨면 입시에 들고 가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혁신학교 이게 일부 가능한 거면 원하는 선생님만 다 모아봤기 때문에 이게 모든 선생이 일제 점프를 하는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혁신학교조차도 일제 점프가 이렇게 쉽냐고요. 그래서 혁신학교조차도 초등에는 조금 성공을 하고 중학교 좀 더 많지만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일제 점프를 더 강렬하게 해야 되잖아요. 수준도 높고. 네, 수준이 높고. 그래서 고등학교일수록 일제 점프가 힘드니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입시에 해로우니까가 아닙니다. 근데 뭐 지금 고등학교는 이제 시작하는 학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일시 점프가 힘들다는 거예요. 일시 점프. 저는 오히려 그게 일시 점프가 문제가 애들의 다양성을 무조건 일단 혁신
혁신학교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중심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내가 아니, 학생 중심으로. 학생 중심인데 거기서 인권도 나오는데 학생 중심을 하면 이 애가 원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1대1 맞춤이 아니라도 그 애가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학 이치에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나중에 결국에 원하는 게 무슨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험을 잘 치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대학은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특목고 애들이 뛰어나대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부터는 그 일반 애들이 더 뛰어나는데 대학원 가면은 특목고 애들은 완전히 내리막길이래요. 완전히. 그러면은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얘기하면요. 그럼 시골 학교 애 출신이 대학원에 가면 잘해요. 그거는 우리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점점 더 심하다는 거거든요. 1학년, 2학년 때는 왜 특목고 애들이 잘하냐면 우리 딸도 대학을 다니 엄마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3년으로 줄이는 걸 나는 찬성해요. 왜냐하면 그걸 굳이 2학년 동안 고등학교 때 배운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잠시 답변을 드려주면 네. 여기 뭐냐면 이 프레임 얘기를 한다면 그 이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현재 고등학교가 20프레임이어서 문제다. 성장 프레임을 가야 된다. 제가 그걸 반대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성장 프레임은 중3 때까지다. 또는 고1 때까지다. 이 고2, 고등학교 과정은 진로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입시의 스스로 우리 입시 함정에 빠지지 말고 애들의 진로 선택 과정, 예비하는 과정이다. 이때의 그런 어떤 성장이 오히려 거꾸로 획일적인 마인드로 애들을 접근하면 실패한다. 애들이 각자의 진로에 맞게끔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혁신학교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만약 입시라면 입시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입시교육을 타부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진로다. 아니면 나는 그냥 기술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특성화시켜주는 전제하에서 혁신학교는 가요. 하나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요구대로 가르친다고 하면 애들이 요구가 이것저것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누가 내는 겁니까? 왜냐면 내가 나 이거 공부했다 다 틀린데 그러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중3까지 끝나야 사립학교는 된다.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 중3까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혁신학교에서 초중학교에서 학습하는 방식들은 뭐 애들을 1대1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경쟁을 시키지 않는 협력하는 수업들을 해요. 그건 좋은데 그래서 팀별로 애들이 원하는 걸 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는 기초 교육이 되는데 근데 말이 안 원하는 돼. 애 되는 거는 무조건 시험 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존중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학교 성적 뭐 누가 많이 배웠다 누가 잘 배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혁신학교에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이렇게 끌어내고 존중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간다는 거죠, 수업이. 보편적인 기초 지식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조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서 보면 제 과정을, 성장 과정을 좀 보게 되면, 그렇다 7, 80대에 저도 살았지만, 대부분의 예능계 쪽 아주 특별한 예능 이런 애들 빼놓고는 특별하게 본인이 원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때 그래서 진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이 그때 실표 교육을 말했잖아요. 1년 정도는 완전히 체험을 해보고 중2를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부모하고. 왜냐면 계속 성적이 압박을 오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자체가 거의 뭐 공무원하고 교사 이런 것도 몇 가지 뺀다고 그러면 아주 극소수일걸요? 아니 그러니까 중3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진로 교육이 충분히 돼서 지가 요리사가 되든 청소부가 되든 지가 원하는 뭐 그림을 그리든 장사를 하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뭐 미용하는 애들 미용고 가고 뭐 요리고 가고 되게 많잖아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많아져서 애들이 부모가 생각할 때 너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고 뭐 사자 붙은 거 돼야 되고 근데 그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지 말고 80% 90%를 위한 교육을 하자는 게 혁신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안 했었어요.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 왜냐하게 되면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거창고등가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EBS 나오고 있었는데 거쳐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진행률이 좋고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율권을 주지를 않고 거기다 EBS 거를 따가지고 그거를 독학하고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학생 개개인별로 거기에서 EBS 교육은 거기서 하되 거기에서 나온 걸 보고 학생 개개인의 여러 가지들 취약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맨투맨으로 거기에서 했더라고. 그러면서 거쳐부가 굉장히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갔더라고. 지금 여기 선생님도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예능이 같은 공부를 안 시킨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것들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예능은 공부 안 시켰다. 아까 전에 투트랙인가 보면서 예능이 공부 안 시켜야 수능 시험을 안 보게 되는 거죠. 수능 시험 공부는 시켜야죠. 수능 시험을 안 보는데 공부를 근데 한해종 같은 경우가 내신에서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내신을 다 통과해야죠. 내신을 다 통과하고. 그럼 내신은 다 통과해야지. 내신도 없이 수능만 보고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신 통과. 근데 지금 내신과 한해종은 실기. 수능을 안 봐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자꾸 특성화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거기 안생생에서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컸었어요. 안생생에 있었을 때 윤 기자가 얘기했었던 거. 윤 기자가 공군사관학교 교수였었잖아요. 근데 요새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갈라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적인 뭐 이런 기본적인 상식,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갈라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인 데에 대한 어떤 지적인 욕구 자체가 없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군사관학교에 들어와 사관 색도조차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근데 입시비 좀 구해갖고 들어가서 그렇겠죠. 입시수가 아니라 선생님 말씀이 이제 오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다. 그 애들이 국어를 배웠다고 해서 그런 일이 늘지는 않고요. 당연히. 그럼 결국 독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토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쓰건 말을 하건 그 다음에 글을 읽건 그 능력을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예체능 애들하고 특성화 계열 애들은 오히려 외국어 능력과 동시에 그 이전에 우리 국어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야말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의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특성에 맞는 외국어 교육과 그 다음에 각가지 또 필요한 사회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인문인데요. 그러니까 인문과 언어 이것을 좀 더 많이 교과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전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교양이 있고 자기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이런 교육을 특성화나 예체능계는 해줘야 돼요. 그 미국을 보면 한 학기의 과목 수는 우리나라보다 적은데 뭐 뭐도 듣고 하는 거 보면은 그 교과에 다양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핵심이 그 학점 선택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이 더 과목 수가 한 학년으로 보면 적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과목을 다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지금 우리가 논의가 섞였는데 혁신학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취향을 다 살려주고 이걸 얘기할 때는 또 한편으로 아이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의 취향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하기도 해요. 그리고 진로를 모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리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확 정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혁신학교를 얘기할 때는 혁신학교를 이제 거는 목표점을 얘기할 때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선전이고 한편으로는 지향점에 불과하고 하는 것과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나가기로 하는 그 지향을 한다는 걸 균형감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내본 목표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미래에 우리 걔네들이 커서 당면한 사회에 지금 한 미래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한 80%의 직업이 없어지고 근데 직업이 다 새롭게 생겨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직업을 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지금 현재 직업들을 놓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직업을 교육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도 국영수 맞죠. 중심이니까. 네,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도 있어요. 국영수가 문제라는 얘기도 있지만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국영수의 출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올바른 교육으로 바로 이렇게 가자라는 게 저는 맞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볼 때는 걔네들이 미래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구경도 잘하는 게 낫나? 아니 근데 그래도 사실 교육 토론이 그야말로 이게 그냥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전 국민이 박수를 해도 우리 짧은 시간 치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짚었고 정리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정민 박사하고 우리 이정 선생님이 워낙 이렇게 정리를 다 잘하시고 계신 분이라 가지고 아마 짧은 시간에 이 정도까지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콘텐츠도 많이 해가지고 이걸 갖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일즈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김정민의 아이디어, 이기적 아이디어를 갖다가 니들이 대통령 하려면 좀 받아 해가지고 좀 팔아야겠다. 김정민 소장의 이기적 교육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폐가 있지만 5년짜리 대통령이 권력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국민운동을 해야 되지 오히려 권력이 개입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한테 할 게 아니라 국민한테 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지 뭐. 국민중에 많이 자기도 팔고. 병행이 돼야죠, 사실.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2차 그 다음에 43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그냥 학교 모드로 갈지 아니면 아예 그냥 전체 컨벤션으로 해가지고 솔루션 컨벤션으로 갈지 혹시 이게 이렇게 얘기 잘 되면 방송도 잡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다가 타진해 볼 거고요. 일단은 18일날 우리 막걸리 파티 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장소는 아직 공지 안 했죠? 아니 정수 공개했죠. 공지했어요? 저 초청장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마치 장소는 모르고